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서 오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금요일날 찾아뵙는 김남국 변호사인데 오늘은 특별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조국 교수님과 함께 듣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 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2부 시작하면서 김남국 교수 감사합니다. 갑자기 교수님으로 제가 예, 김남국 변호사님이 다른 또 일정 때문에 일어나셔야 된다고 했는데 네. 잠깐 그래도 나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남아 계세요. 예. 저희 이제 방송 조국 교수님 모신다 하니까 저한테도 아까 처음에 1부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친하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것 있었는데 김남국 변호사님이 서울대 법학과정 박사 지금 수료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수료하셨어요. 수료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 마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조국 교수님하고 친하겠다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여러 번 봐서 잘 알 거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오자마자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스스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김 변호사 이렇게 하길래 기억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시는 분이구나 했었어요. 근데 진짜 친한 관계인가요? 우리 어떻게? 근데 교수님께서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공익산업법센터에 제가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이 서울대 법과대학 17동 5층에 있는데 제가 있는 공부하는 자리 같은 층에 있어가지고 교수님을 굉장히 여러 차례 뵀었거든요. 근데 주로 화장실에서 많이 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곳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요. 화장실에서만 3번 봤다고 저희한테 네 번 봤다고 네. 누차 여러 번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이원우 교수님이신데요. 이원우 교수님하고 저희 이제 조국 교수님하고 또 동기 동창 82학번 동기셔가지고 친하시다 그러셔가지고 근데 결국 저를 기억을 못 해주신. 아니 근데 학교에 있는 건 내가 왔다 갔다 한 건 수업 듣는다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방송 나오는 거는 방 나오면서 학교에서 누구가 이제 방송에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끼리 해요. 해서 이제 대학원 다닌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그 같은 층에 있는지 정말 몰랐네. 그러니까 교수님 보니까 공익인권법 센터장이시니까 예. 같은 제가 다른 제가 센터인가요? 대학을 예. 다닌 동안 대학원 다닌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수강 신청까지 2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과목입니다. 일단은 교수님 시험을 굉장히 빡세게 보시고요. 수업도 빡세고 과제도 빡세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대학원생들이 다 이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조금 약한 거, 시험을 조금 덜 보거나 아니면 과제가 조금 약하거나 출석이 덜한 걸 이런 걸 원하는데 교수님은 시험도 빡세고 과제도 빡세고 수업도 빡세고 해가지고 제가 못 들었는데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강 과제 안 해도 되니까. 아니요, 과제 해야 됩니다. 청강도 과제 해야 돼요. 청강 과제 해야 돼요. 무시무시하네요.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따로 풉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심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서울대 이게 교수 하시고 하면 왜 사법고시 봐가지고 판검사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만약에 지금 아마 대학 다녔으면 법대를 다녔으면 뭐 통상 변호사 법률가 길을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생 기록부가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 장래희망에 판사로 적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판사였는데 장래희망.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침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을 들어갔죠. 당시 80년 초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이제 80년 초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상상하던 당시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가 미드인데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라는 맞아요. 미드가 있었어요. 그게 막 제 고등학교 때 아주 애청자였는데 그런 걸 꿈꾸고 들어왔는데 뭐 매일매일 뭐 전쟁이었죠. 학교가 수업도 사실 거의 안 됐고 그래서 일부는 뭐 사법고시를 보는 쪽으로 갔는데 저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고시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고 제 친구 중에 이제 나중에 고시 봐서 법률가 된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87년 민주화되고 난 뒤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 네. 뭐 그러면 지금 변호사 자격증은 없으신 거예요? 없죠. 네네. 아니, 춘 적이 없죠.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그러면서 교수가 된 줄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수가 되셨지?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하고 다른 게 지금 같으면 변호사야 자격증이 있어야 교수가 대부분 되죠. 근데 그 당시는 지금 서울대법대 교수 중에 한 반 정도는 변호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 원래 또 뭐 분야별로 또 그러하고 저 때 같은 경우는 더 했겠죠, 사실. 시대적 뭐 분위기였던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물론 그때 제가 87년 민주화되고 고시 공부를 선택했다면 다른 길을 갔을 건데 저는 이미 그 고시가 아닌 다른 쪽으로 많이 이미 왔기 때문에 돌아가기 네.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죠. 네. 그 조욱 교수님 책 중에 그 내가 법을 공부하는 법인가요? 네네네. 그죠 네, 제목이. 네, 네. 예. 정확한 제목이 그건가요? 내가 왜 법을 공부하는가? 내가 왜 법을 뭐 공부하는가. 예. 제가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은 적이 있어요. 네. 전 사서 읽으면서는 사람들에게 법이 왜 필요한지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인문사회 서적 뭐 이런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마지막까지 딱 넘기면서 생각은 그냥 본인이 진짜 법을 공부하는 이유를 그냥 책으로 쓰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제가 기대했던 내용,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법이 얼마나 가깝고 전혀 아니죠. 기대하고 나중에 강연 때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진짜 본인이 법을 공부하는 이유를 책 예. 이번 시간 주제가 2개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얘기.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네.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개헌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법리적인 고민도 해보고 네. 또 실제 그 정치적으로 지금 개헌 논쟁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입장도 조금 여쭤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 앞에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뭐 제조산하라고 하기도 하고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사법개혁 이런 얘기는 잠깐 일부에서 짚어봤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학교 사학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한민국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들을 많은 분들이 조국 교수님께 또 묻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 좀 들어보고요. 마지막에는 또 조국 교수님은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들 같이 네. 좀 이거 한 얘기해 시간에 보시면. 다 못해요. 너무 의욕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 네, 오셨을 때 네. 본전을 뽑아야 돼요, 저희가. 자, 세 번째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뭐 듣기 안 좋으신 말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 폴리페서다, 정치 교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그렇죠. 텐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은 좀 갖고 계세요? 맨 처음에는 그 말 들으면 좀 기분이 좀 나빴죠. 실제 보면 웃긴 게 이제 그 저희 학교 저희 대학 선배시기도 하고 저희 법대 학장이시기도 하고 박근혜 정권 때 행자부 장관하고 지금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정종섭 교수님에 예. 대해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 유명인이 아니어가지고. 실제 훨씬 더 유명한데 그분 보고 폴리페서란 말을 하면서 공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제가 그 대표격으로 되는데 맨 처음 좀 불쾌했는데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일단 교수가 폴리페서란 비판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좀 과잉하다 생각하는 게 있는 게, 첫째는 뭐냐면 교수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거 자신의 연구를 하지 않고 교수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공천을 받겠다거나 또는 뭘 한 자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대학에서 일을 안 한다, 이런 네.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 잘난 체가 아니라 이 앞에 거는 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와 별도로 그 교수라는 것은 직업 아닙니까? 대학 선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와 별도로 저는 대학 교수인과 동시에 이제 지식인이고 이 사회에 살아가는 시민인데 네. 그 지식인이자 시민으로서 우리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건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특히 저를 싫어하는 좀 수구적인 보수적인 분들이 저를 진보 쪽의 그 교수, 진보적 교수의 상징인물로 타겟팅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특히 지난 12년 대선 시기 전후로 보게 되면 조중동에서 저 개인을 비판하는
기명 칼럼만 뭐 제가 총 세 보니까 저 개인을 그냥 이름이 제 이름이 들어 있는 게 있어요. 합해 보니까 한 20개쯤 되더라고요. 맹공을 했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제 팔자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바꿀 생각은 없고 제가 아까 했듯이 저희 정체성은 대학 교수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학자로서 역할은 계속 해나갈 거고 아까 뭐 우리 김 변호사에게 지금 수업을 빡세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고 논문을 쓰고 이런 게 있지만 동시에 시대적 상황에서 제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교수가 아닌 지식인으로서 제 발언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부차적인 질문이 항상 따라오는 거겠지만 뭐 뭘 물어보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 네네. 기왕 그렇게 된 거, 기왕 그렇게 된 거 한번 좀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거 뭐 서울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해보시면 어쩌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국민들의 열망이 있으신 거잖아요. 뭐 그런 선후배들이 뭐 김 의원님 아시겠죠? 제 선후배들 중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적으로 친한 분들 중에 뭐 당을 뭐 더 민주당 안에도 있고 뭐 정의당 안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제안들 많이 하기도 한데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는 답을 했던 겁니다. 제가 정치를 한다는 거는 좀 뭐 어떤 거냐 하면 그 사람이 뭐 학력이 좋다 또는 뭐 말을 잘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완전히 버리고 대중의 바다로 빨가벗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직업적 정치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중정치인이고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면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럴 의사와 능력이 없다. 일단 제가 해야 될 학교가 있는데 이걸 물론 이제 버리면 되죠. 근데 저는 제가 여전히 저는 학교에 학생 가르치는 거 논문 쓰는 거 이 학교를 매우 소중히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제가 서울대 채용된 지 한 15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옛날에 채용될 때 제가 진보적 정치 활동을 한다고 뽑았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때 뽑았을 때는 서울대 내부의 그 문법의 기초에서 저를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그 당시엔 이런 활동을 한 게 아니니까 제가 갖고 있는 학문적인 그 어떤 능력 필요 때문에 뽑았다면 그건 아직도 제가 그걸 뭐 포기하지 않고 있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교수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뭐 연구나 어떤 강의 활동을 게을리해서 받게 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역시 폴리페서로서의 비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폴리페서라서 비판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그렇죠. 그걸로 비판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폴리페서라는 그런 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뭐 세상의 모든 직업 앞에 폴리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이지 않은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널리스트라든지 판사, 검사, 의사, 뭐 환경미화원조차 누구나 다 정치적인 존재인데 그 직업 앞에 폴리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정치적인 단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도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네. 학문적으로는 적극적 시민, 우리 모든 적극적 시민인데 적극적이라 다운표 또 능동적 시민인데 그거를 하다 보면 자꾸 폴리란 말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꿈꾸는 정말 사회가 있으시니까 그런 말들을 하고 발언을 물론이죠.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제 1원칙이랄까 가장 원하시는 거 제일 첫 번째로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좀 고리타분한 얘기고 네. 뻔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원칙과 반칙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원칙이 지켰으면 좋겠다. 원칙이라고 하게 되면 거창하게 얘기하면 헌법과 법률일 것이고 좀 보통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상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상식일 수도 있는데 지금 과거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죠. 뭐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쳐 보면 이거는 도대체 뭐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대중 물론 YS까지 갑니다만은 이 쭉 다 거쳐 보지 않습니까? 그럼 흐름이란 게 있는데 박근혜 정부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차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이거 정리한다만도 참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4년 전에 그 찬조 연설 하시면서 네네. 그 4년 전에 시대 정신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4년이 흘렀는데 이게 여기다 그냥
지금 뭐 시대 정신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달라지지 보니까. 않았죠. 근데 12년에 물론 그 하나는 청소를 한번 하고 우리 모든 건물을 지으려면 청소, 쓰레기 비우고 그다음에 새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 토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물이 설 수가 없잖아요. 엉망진창일 거니까 폐기물도 없애야 되고. 근데 그때 기본적으로 똑같은 게 일단 이런 새누리당 정권 또는 자유한국당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 순서로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을 세우자는 아닙니다만은 이걸 정리를 해나가면서 동시에 12년 시점에 시대 정신이 있다고 보는데 시대 정신이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정치적 민주화는 오래전에 해결이 됐다. 크게 봐서 해결이 되고. 근데 12년에 당시에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모두가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어요. 네. 민생 강화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안 된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되자마자 다 폐기 처분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민생의 문제, 일자리 문제, 경제민주화 문제를 이게 뭐 좀 약간 식상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걸 처리를 하면서 쓰레기 치우고 폐기물 치우면서 빨리 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주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네. 뭐 헌법에 맞춰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원리 원칙이다. 고리타분할 수 있지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헌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도 뭐 방송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87년 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니까 뭔가를 고쳐야 되는 것에는 동의하는 부분들도 또 많이 있는데 개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뭐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여러 번 밝혀왔고 87년 이후에 한 3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80년 당시에 헌법을 만들었을 때 빠진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뀔 필요가 있고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서 보면 뭐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개헌이 필요하죠.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든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화한다거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특히 뭐 작년부터 나왔습니다만은 갑자기 지금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는 뭐 네.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째는 그렇게 그 대선 전에 후닥닥 해야 될 사안 자체가 아니다.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된다. 헌법이란 걸 한번 만들면 87년 한번 만들어 30년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17년에 만들면 30년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우리나라의 운영 방식을 결정할 거를 몇 달 만에 후닥닥 만든다? 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만드는 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촛불 정신에 기초한 게 필요한데 촛불은 끊임없이 광장에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고 그것이 의회에 반영되기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의회의 여의도만의 정치가 아니라 광장의 요구를 계속 이제 스스로 표출한 거죠, 시민이. 네. 그럼 개헌도 국회 개헌특위에서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만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아이슬란드 모델, 아일랜드 모델 두 나라의 모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는 국회에서 함과 동시에 모든 시민이 개헌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단위로 또는 직종 단위로 계속 그걸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온라인 속에 자기 의견을 막 표출을 해요. 개헌 이거 넣자 저거 넣자 네. 이런 것들 다 거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개헌안을 만듭니다. 저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시민들이 그럴 때만 이 헌법이 내 거다. 국민이 주권자란 말이 딴 게 아니라 헌법이 내 거란 거죠. 이 헌법이 내 거고 그러면 내가 참여한 헌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은 내가 지키겠다. 헌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아까 반칙이 아니라 몰상식이 아니라 특권이 아니라 아까 원칙과 상식과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로 하면 저는 헌법 제정 과정 자체도 이런 시민 참여형 개헌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갑작스럽게 지난해 말부터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뭐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개헌 카드를 던졌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개헌의 주체를 보면 이거 좀 자유당 입장 지금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은 좀 자가당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했던 대통령이 그렇게 물러날 것까지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대통령제 폐단 때문에 하루빨리 헌법을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당 국정농단이 별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당 세력과 함께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같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요 공격을 받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거 나중에 하자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공세적으로 그러면 자유당 빼고 우리끼리 4당의 개헌 연합체를 만들어서 내년 지선 때 한번 뭐 표결에 붙여보자라든지 뭔가 이렇게 역제안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좀 방어적으로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취하고 있는 태도가 좀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뽑히는 사람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달라 이것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판엔 자기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 어차피 문재인이 될 것 같아. 그러니 그냥 짧게 하고 다음 판은 빨리 나한테 넘겨주세요. 지금 이 얘기만 하니까 합리적인 논쟁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아닌 게 그런 것만 아닌 게 민주당에서 지금 개헌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3년은 뭐 현행 대통령제 임기로 하고 나머지 2년은 분권형 대통령으로 뭐 마감을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자체가 지난 수개월간의 촛불 집회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그리고 시민들 별로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럼 왜 아까 이제 다음 대통령을 3년 시켜주고 한 번 더 출마하도록 하자 그런 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속마음은 보면 실제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마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자면 제가 농반진반입니다마는 문재인이 당선되면 선거는 무효로 한다 이런 마음이에요. 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당선되는 거 되면 그냥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힘을 뺄까 임기를 줄일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 이유로 헌법을 바꾼다.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헌법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번에 헌법의 중요성을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걸 하는 거네.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네. 헌법 정신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생까지 그 결정문을 들면서 야 이게 말 된다. 헌법 수호 의지가 뭐다 막 이정미 재판관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원리가 시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헌법을 바꾼다 안 바꾼다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헌법을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력 후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유력 후보를 어떻게 힘을 뺄 건가 줄일 건가 이런 발상 자체가 틀린 거라고 저는 보죠. 시기의 문제는 뭐 계속 논쟁이 있지만 이건 좀 잘못된 거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용어들은 많이 나오고 실제 네네. 좀 존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개헌의 방법이나 내용들은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제왕적 대통령제란 말은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 슐레징거란 사람이 썼던 말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온 거죠. 와서 그게 보면 그게 이제 현행 헌법 때문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현재 대통령이 아주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바꾸는 방식은 저는 아까 이제 감사원을 국회로 밑으로 보내는 것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거 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뭐 연정 얘기를 하는데 그 연정은 주로 이제 의원내각제에서 많이 하는 건데 연정의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는 뭐 지금 뭐 더민주에서 소연정 하시겠다는 분이 문재인 이재명 후보이신데 그것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그 연정이라고 하면 보통 제도라기보다는 정치 문화의 형태로 이해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제도권에서 일정 부분 취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뭐 대통령이 권한을 갖게 되면 원래 내각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이제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대통령이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국회에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그 어떤 장관 문제 요청해달라. 그 국회 전체가 논의해서 추천해달라. 요런 부분은 추천해달라. 요런 부분 내가 쓰겠다. 내 사람을 쓰겠다. 근데 요런 분야는 국회가 해달라. 그럼 국회가 해주고 바로 받는 거죠. 그럼 그 추천되는 사람 중에서 근데 민주당 정권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행정부가 민주당이 아닌 분들을 추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 원내 총무들이 또는 사당 대표가 또는 뭐
저는 뭐 자유한국당 아니라고 보니까 음.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게 되면 장관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다. 사실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가능합니다. 그게 전혀 불법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걸 못했던 거죠. 저는 그 제가 과거 대학원 시절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제 논쟁을 하면서 이 대통령 되시기 전이에요. 거국 중립 내각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럼 당시에 뭐 전두환 노태우 쪽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얘기했고 당시에 거국 중립 내각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얘기를 오래전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국 중립 내각하고는 다르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문제의식이 뭘까를 그 당시에 네. 생각을 했는데 뭐 대통령 DJ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그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그런 거국 중립 내각이나 이런 협치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던진 거에 있어서는 뭐 시사점이 있지 않나요? 있고요. 저는 네. 뭐 이제 근데 안 지사 그의 대연정이 제가 반대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을 데리고 오는 거하고 정당과 정당 사이 연정을 한다는 얘기는 국가 운영을 같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단순히 내각을 어떻게 나눈다는 측면을 넘어서 자유한국당과 항상 국정 운영을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느냐는 얘기가 저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시점에도 그러하고 저는 촛불의 요구는 17년, 18년, 20년에 이어서 3번에 걸친 선거를 통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계속 심판돼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2020년 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2당으로서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죠. 또 김진태 의원이 현재까지 법사위 간사로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병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안 지사님의 문제의식은 현재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 2당 아니냐. 이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선진화법 상태에서 법안 통과 못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럼 애초에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통해서 법안 통과를 빨리빨리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합의할 수 있는 개혁만 가능합니다. 첫째. 개혁에 우리가 적폐를 청산을 하고 있는데 네. 재벌 개혁이건 검찰 개혁이건 언론 개혁이건 자유한국당이 합의해줘야만 통과되는 걸가 출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묘한 느낌을 받는 게 안 지사님은 정치인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법한 네. 사람이면 안 지사님이 너무 법률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 시점에서 법적으로 보니까 그래 맞아요. 근데 정치인은 그런 법적 한계를 다른 방식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이제 물론 뭐 집권 상정 기간이 있습니다만 긴급 뭐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건 너무 법률적인 얘기니까 자유한국당이 현재 이석 두 번째 당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정치를 통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전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 정태적으로 지금 시점에 이러하니까 18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YS가 금융실명제를 법으로 안 만들었어요. 네. 긴급 대통령 명령으로 만들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열광을 했어요. 네. 물론 그 뒤로 법률이 통과됐어요. YS는 동물적 감각으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대통령의 합헌적 권한입니다. 오바마의 그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 국회에서 그쪽에 의회에 통과된 게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치고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부담이 의회로 넘어갑니다. 의회에서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나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그런 대통령의 합헌적 권한으로는 그런 권한이 있고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권한은 뭐 긴급 명령이나 대통령령을 쓰지 않더라도 국민의 국민의 압력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력을 병행하면서 즉 광장 정치를 병행하고 국민의 뜻을 통해 즉 의회 바깥에 여러 가지 정치를
병행하면서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초반부터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던 개혁 수준으로 우리가 17년에 낮춰야 될 것인가.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같은 말씀하셨죠. 국민의 어떤 힘으로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 여당의 정치공학적으로? 그렇죠. 지나치게 뭐 자유당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자꾸 통합을 해야 된다, 뭐 국민이 분열돼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자꾸 꺼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봉합이 아닌 통합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국민이나 촛불광장의 민심을 보면 통합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들의 프레임에 오히려 저희가 말려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분열돼 있다, 뭐 이렇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통합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된다면 특히 집권당이 된다는 얘기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세력까지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 점에서 통합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기 지지한 세력만 보고 가지 않는다.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배려를 하고 포용해야 되는 점에서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대로 그 집권 세력이나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원래 아젠다를 포기해야 된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나는 이런 지금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그 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네. 반대하시는 분들과는 계속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일단 미국을 얘기를 하자면 미국 오바마든 클린턴은 반대파 공화당 사람들을 사적으로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사적으로 만나요. 만나서 뭐 주고받기를 하겠죠. 그 속에서 법안 통과 전까지 계속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하고 뭐 자유총연맹도 만나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그런 그 정치력의 문제와 애초부터 통합을 위해서 개혁을 뒤로 뺀다, 그건 다른 문제죠. 개혁을 하면서 시대적 요구가 개혁이라고 봅니다. 네. 개혁을 해 나가면서 통합을 하는 식으로 저는 할 수 있다. 그는 집권 세력의 능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행정부의 수장이긴 하지만 정파의 대표라는 성격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각권을 다 주는 거고 대통령제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승자 독식제 뭐 폐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장점으로 보자면 그 정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정치인들이 통합 이야기하는 건 뭐 거의 90% 이상 뭐 공허한 수사에 가깝다고 보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자꾸 지금 이런 뭐 통합 뭐 이런 이야기하는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는 저는 실제로는 가질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합할 거예요? 권력 구조 얘기들이 뭐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들은 뭐 다 말씀 주시는 것 같고 87년과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까 헌법에 담겨야 되는 아까 뭐 감사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권력 구조나 이런 거라고 치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 30년의 상황의 변동 이후에 어떤 부분이 너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만 딱 꼽으라면 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사회권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액이요? 사회권. 사회권. 87년 시점에 우리 시민들의 모든 관심은 자유권이었는데요. 네. 자유권은 뭐냐면 국가 권력이 나를 때린다, 난 말 못하게 한다, 사상을 통제한다, 뭐 감옥 보낸다, 이런 것에 뭐 지긋지긋했던 거죠. 권위주의 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그 자유권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고 실제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 뒤로 많은 시민들이 이 사회권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경제민주화, 민생 이런 문제예요. 근데 사회권 문제는 나의 복지 문제, 민생 문제, 일자리 문제는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도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문제라고 그냥 생각해요. 내가 일자리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하는데 일자리 없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도록 87년 헌법 체제 하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 사회권이라고 불리는 것을 헌법적 권리로 만들어 둡니다. 그걸 만들어 두면 국가가 그 사회권을 실현시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네.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87년 헌법 체제에서 시민들 관점에서는 사회권이 좀 약하게 많이 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종의 국가 책임 부분이 네.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사회 보장의 부분이 헌법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뭔가. 있습니다만은 네. 있는데 그걸 더 강화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대표적으로는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87년 이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들어가야 되고요. 헌법에 헌법 기관으로서.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자유권이든 사회권이든 인권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권한이 있는데 뭐 법률가들 이 얘기인데 사회권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관할 건이 없어요. 또 법원도 관할 건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 사회권이 쫙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회권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미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유권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예를 들면 뭐 민간인 사찰을 한다든지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유권과 그 쟁취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싸우고 있어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권 문제가 좀 완벽히 해결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국가보안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블랙리스트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지만 그것은 주된 과제, 주된 쟁점, 보통 시민들의 관점의 고통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과거 87년 시기는 모든 사람의 고통이었어요. 그게 예. 그냥 수시로 때리니까 네. 잡아가니까. 근데 지금 남아 있지만 그걸 처리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가장 주된 고통은 사회권에 있다는 거죠. 네.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 그다음에 뭐 복지 문제 이런 문제가 고민이고 그걸 이제 두 가지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를 뭐 자유권을 포기하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이 개헌 문제가 어쨌든 국회 개헌 특위도 있고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지금 국회 개헌 특위에서는 법안까지 거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꾼다라고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이 국회의원분들이 법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도 법안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럼 시민들은 무슨 내용이 잘 몰라요. 맞아요. 지금 몰라요. 어떤 몇 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후닥닥 만들면 헌법학자들 몇 명이면 금방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법안이란 것은. 법률이란 게 헌법제 조문 그 자체로는 누구든지 심지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저는 원래 헌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이란 것은 87년 헌법도 그냥 국회의원이 만들었지만 당시에 전국에서 직선제 개헌 쟁취 투쟁이 벌어지고 그것을 국회에서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이걸 내 헌법이라고 생각하고 표를 찍은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을 먼저 정치권에서 만들어서 야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볼래? 이렇게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개헌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준비하는 건 저는 오케이입니다. 저는 네.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가 좋은데 아까 제가 아이슬란드라거나 아일랜드 두 나라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의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되는 시대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개헌이 내용이 뭔지 전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는 뭐 근데 5.18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전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문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설문도 조사하고 네. 공청회도 하고 또 초등학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냥 울렁뚱한 만들어서 표 찍어라. 난 그 자체가 좀 방법 자체가 매우 마음에 안 든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거에 예. 따라서 헌법을 만들 때 그 절차를 지켜달라.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공화국이다 외에 그 프랑스는 지방분권 공화국이다를 딱 1조에 넣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프랑스도 파리 왕국이거든요. 서울 공화국인 것처럼 논쟁을 오래 거치면서 이 민주공화국이란 말과 동시에 파리 중심을 탈피하자. 그래서 지방분권 공화국이란 걸 넣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게 넣을 건가를 다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놓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참, 그 개헌 등을 통해 사회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 민주화, 뭐 취업,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생활에 대한 얘기들 말씀하셨는데 뭐 그 취업이나 뭐 이런 거는 전문 분야는 아니시니까 어쨌든 교수라고 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당장 뭐 서울대만 할지라도 국립대학교에서 법인화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국립대가 아니죠. 예, 과정에서 막 여러 논쟁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책이란 걸 해보다 보면 좀 몇 년 지나고 나면 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만해. 뭐 어쩔 거야 이미 했는데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서울대 법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신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남아있는 국립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저도 국립대 나왔지만 어떻게 다음 정부에서는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일단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도 탄핵 당일날이었죠. 그 서울대 학생회 분들이 학교 안에서 물대포 맞았다, 막 이제 이런 네. 글이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학내에서 대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학생들은 진짜 이제 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고민을 좀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 전문 분야라고 하기는 힘든데 교육 정책이란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 서울대는 이제 국립대학이 아니죠. 네. 그 대학 법인입니다. 서울대, 인천대, 울산과기대 따로 이제 법인화되어 있는데 대부분 뭐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공무원증을 반납을 오래전에 했어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뭐 학벌 문제, 학벌 사회 문제, 입시 문제에 관련해서 대학 구조 개혁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고, 노무현 정부 때 뭐 학벌 폐지 운동도 있다가 이제 뭐 중단되고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단극 피라미드죠.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단극 피라미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80년 초만 하더라도 이런 식의 단극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제 피라미드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국문과, 저는 뭐 국문과 그러면 동국대 국문과가 매우 좋은 국문과였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뭐 저 조동재 선생님도 거길 나오고, 그 조동재 선생님 사모님이신 김초혜 선생님도 거기 나오시고, 글을 쓴다는 친구들은 거기를 간 거죠. 물론 학문을 한다 그러면 서울대 국문과를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공대 그러면 한양대 공대가 매우 좋았고, 연대 고대 뭐 화내실지 모르 연대 강신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공대는 안 좋은 공대였어요. 네. 지금 그 다니신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적어도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한양대 공대를 아주 우수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라미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모두 다 무슨 대학교 이름으로 쫙 재편돼 서열화돼 버리는 버리는 거죠. 예. 이걸 저는 깨야 되고, 그걸 저는 여러 개의 다양한 피라미드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전공별로 지역별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뭐 서울대 하나를 어떻게 한다의 문제와 다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측면이냐면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네.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졸자입니다. 근데 학력은 높아졌는데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지금 과거의 대학은 대학교와 전문대가 있다가 지금 모두가 이제 전문대가 모두 대학을 원하니까 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학벌은 높아지는데 실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이득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 구조 전체를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전업적으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실용적인 대학과, 취업을 위한 네. 대학과, 외국 같은 건 구조가 다 달라져 있는데, 우리는 모든 대학이 박사과정을 원하고 모든 대학이 근데 서울대와 비슷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즉 뭐 연구 중심 대학, 뭐 취업 중심 대학식으로 딱 구별을 하고 그에 따른 선발, 그에 따른 지원, 그걸 어기게 되면 제재가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을 건데, 저는 교육부 문제를 뭐 교육부 장관이 하시건 또는 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공약처럼 교육위원회를 만들든 간에 교육 문제는 임기 5년간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민들은 특히 학부모 같은 경우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기 아이의 장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네. 올해 대학 들어가야 되거든. 네. 그러면 이게 수시로 바뀌면 절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기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지항정이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년간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때, 몇 번에 걸쳐 확인할 때만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안심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게 좀 필요하고요. 서울대 물대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게 지금 시간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양측에 학교 측과 학생 측 각각의 잘못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언론의 난고와 다르게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별도로 하더라도 이 논쟁의 출발이 저는
학교 본부 측과 학생 측에 이제 불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처장으로 와 계신 분이 사실은 민교협 아주 맹활동가고 아주 진보적인 분인데 서로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용교수라고 하게 되고 막 비난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네. 이러면서 일이 꼬이게 됐고 또 시흥 캠퍼스 문제 같은 경우도 시흥 캠퍼스의 초기안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요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지난 총장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오해가 있고 안이 있고 확정된 게 있는데 학생 측은 과거의 안을 이미 폐기된 안인데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갖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럼 학교 측에서는 괘씸하게 보이는 거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님 같은 분이 그걸 중재를 좀 잘 해주시면. 제가 중재를 하려고 좀 애를 좀 썼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예. 뭐 그 점거했던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좀 만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힘과 힘으로 가면 그런 중재가 잘 안 먹히죠. 그래서 서울대 문제 얘기를 하면 왜 서울대를 전국에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파리 1대학이나 파리 2대학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국공립대 통합 네. 네트워크 아니죠. 전 오래 전부터 와왔고 최근에 조희영 교육감도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도 예, 비슷한 주장하셨죠. 얘기. 뭐 수십 년 된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서울대가 법이 나태해서 국공립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이 며칠 전에 발표한 걸 보게 되면 국립대 안과 서울대 여러 가지 묶음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서울대가 갖고 있는 그 특권적 지위가 있는 겁니다. 특권적 지위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제가 뭐 서울대 졸업생이고 서울대 교수이기도 한데 서울대 학생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만 18세 시점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좋은 데 가지 않습니까? 네. 학력고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뭐 그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 우리 사회 문제는 18세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좋은 대학에 가서 땡땡이를 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4년 뒤에 못 쭉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18세 때까지 완전히 공부 안 하고 논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대학에 들어 머리 커서 대기만성으로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의 지금 학벌 구조의 가장 문제는 만 18세 때 그 퍼포먼스가 성과가 몇십 년을 간다는 거죠. 이걸 바꾸기만 되면 사람들은 만 18세 때까지 난 죽으라 공부를 해야겠어. 이런 사람은 이렇게 가더라도 사람들이 너는 공부해 난 나중에 할 거야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만 18세 때로 끝판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결사항전이 시작되는 거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이제 뭐 외국 얘기를 하자면 아까 파리 얘기했습니다. 프랑스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는 어떤 대학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을 어디 나왔나 보다 학문으로 얘기하면 미국 경우는 A란 대학을 보다 최종적으로 박사 학위를 어디를 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수 사회에서는 학문 사회에서는 그 동네에 있는 대학 간 사람이 매우 많아요. 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부산이면 부산, 뭐 광주면 광주 그 동네에 가는 게 물가가 싸잖아요. 네. 또 하숙비도 안 들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유학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 보지 않고 이 학문 세계에선 적어도 박사학위를 어디를 했냐를 제일 중시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정반대죠. 거죠. 정반대인 우리는 거죠. 석박사는 돈 있으면 알아서 안 하는 나중에 거죠. 하는 거고 그러니까 18세죠. 학부가 뭐냐 이게 이제 정반대는 진골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서울대에서 박사를 해도 너가 학부는 뭐였지 이상한 일을 합니다. 네. 전 제자 중에서 학부가 그 비서울대인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위는 저한테 하고 지금 교수된 친구가 많아요. 저는 생각을 달리 보는 거죠. 저희 학부 학생도 있지만 대학원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제자가. 예. 그러면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이른바 주류라고 하는 특히 보수적 주류층은 성골을 따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분들은 그 평준화 안 됐을 때 경기중고만 나와야 돼요. 서울대를 입학해도 경기중 안 나오면 성골이 아니에요. 이런 식 멘탈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빨리 깨야 된다. 이거 평준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평준화를 했지 않습니까? 대학 문제가 남았는데 이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두 가지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현재 대학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 가면 서울대 학문적 문과 외 이과의 학문 역량이 세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깨는 방식은 안 되죠. 보존을 해줘야 되죠. 네. 예. 학문 역량을 깨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학벌이란 의미는 학문 역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벌이란 말은 18세 때 걸로 평생 가서 그걸로 큰 소리 치고 취업과 등등의 혜택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몇 단계에 걸쳐 수많은 패자부활전 그리고 18세 때 서울대를 간 아이가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대학에 있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생각은 지방 거점 대학을 매우 강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뭐 국립대 정부는 주로 국공립대학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립은 마음대로 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사립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금이 있지만 국가가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국공립대에서 지방 거점 대학을 매우 강화하고 네. 지방 거점 대학을 이제 통폐합시켜서 강화하고 난 뒤에 그냥 강화한다 해봤자 사람들이 에이 거기 나머지 차별받을 건데 지잡대라 그럴 건데 안 올 거 아니에요. 네. 방법은 다른 혜택을 줘야죠. 근데 지방 거점대를 나오게 되면 취업에 있어서 등등등 뭐 등록금 말고 졸업 후에 취업 등등에 있어서 무조건 가산점을 줘야 돼요. 가산점 주면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계산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도 괜찮네 선택하면 남죠. 네.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봅니다. 그러면 그 주고 그 다음에 또 몇 단계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다음에 사립대 학생들을 생각하면 저는 KBS에서 정윤주 사장이 실험했던 그 방안 지금 이제 폐지돼 버렸는데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그 입사 지원서에 대학명을 못 적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정윤주 사장 시기에 뽑혔던 기자 PD 분들의 졸업 대학의 종류가 제 기억에 한 7, 8배 늘어났어요. 네. 그 전까지는 이른바 유명 대학 몇 군데로 모여 있었다면 그 대학명을 없앤 상태에서 이제 면접도 하고 시켜 보니까 그 이번에 그 문재인 캠프 그 대변인 하시는 고 아나운서 고은정. 분도 고 시기 들어오셨죠. 예, 예. 사실은 일기로 들어오셨죠. 네, 그때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 전보다 대학의 종류가 졸업 대학의 종류가 확 늘어납니다. 그걸 갖다가 국가 단위의 모든 그 업종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대학 이름을 안 적는 거죠. 그럼 내가 사립대를 나왔건 또는 지방대를 나왔건 그 대학 졸업 시점, 20몇 살 때 시점, 군대 갔다 오면 더 많겠지만 그 시점에서는 공정 경쟁이 가능하잖아요. 18세 때 잘한 친구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18세 때는 좀 그때까지 공부를 안 했지만 훨씬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바깥에 고용 정책, 취업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안 가면 대학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저는 취업 정책의 문제를 반드시 병행해야만 대학의 계약 개혁은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 가고 있는데 혹시 또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중요한 질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올리브방님께서 조국 교수님 코 수술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거 꼭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하셨나요? 전혀 아니고요. 이게 뭐 그런 논리를 많이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을 보신 분들은 그런 말을 못 하실 건데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 코가 1.5배 크시기 때문에 축소 수술을 했나? 정말 그 조각미남이세요. 우리 장부경 PD가 조국 교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날뛰었어요. 얼빠예요. 잘생긴 아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얼빠. 저를 굉장히 몰아가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없잖아요. 네. 얼빠. 근데 아까 그 네네. 학력 차별 입사 시기에 그러니까 이력서에 학력을 쓰지 않는다 이런 거를 저희 그 직설에서 사람 뽑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인식이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이력서에 쓰지 말아라 했더니 이른바 그 소위 명문대 그 졸업생들은 지원 자체를 안 해요. 여기 직장은 그냥 소위 비명문대 학생들만 가는 곳이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역으로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명문대 나온 사람들 아예 지원자가 없어서 이게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한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이제 여기는 굳이 얘기하면 사적 영역 사기업 아닙니까? 네. 근데 국가가 5년에 걸쳐서
국가 관련 기관에 쭉 계속 하게 되면 바뀝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보통의 시민들은 특히 대학 관련해서 취업 관련해서 순간순간 그 최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절대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예. 우리 도덕적으로 뭐 설교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5년간 계속 그 정책을 펼치면 사람들이 바뀐다고 보고 네. 저는 정말 이 문제를 이 교육 문제를 위해서도 저는 더민주가 장기 집권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이 바뀌려면 최소 10년, 네, 한 맞아요. 15년 정도 가면 사람들이 이게 이 컴퓨터로 얘기하면 디폴트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디폴트를 딱 바꿔두면 사람들이 그 디폴트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의 힘은 그거죠. 안 그러면 디폴트가 안 바뀐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디폴트를 바꿔주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네. 현행 법률에도 네. 지방대학 출신이 그 지역에서 공무원 임용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의무적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사실 잘 지켜지지 그렇죠.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거와 관련돼서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안철수 후보가 학제 개편을 되게 파격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은 전 찬성이에요. 근데 그거 사실 안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안은 제 기억에는 노무현 정부 때 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왔던 안과 같습니다. 거의 골반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사회 진출이 한국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회 진출 연령이 좀 느립니다. 예. 네. 좀 맞아요. 이미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뭐 육체적 물론 발육 정도 외에 정신적 수준 등등이 높아요. 예. 네. 우리 옛날 이 현재 교육 제도를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발육이나 정신적 네. 육체적 발육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사회 진출을 당기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 교육 개발은 안에 저는 그 당시도 동의했고 이번에 안철수 그 의원 안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긴 시간 동안 저희 시사정비소 함께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혹은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사정비소 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저는 지금의 현재의 국면을 만든 게 누굴까? 저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뭐 여러 후보들 정치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 힘은 촛불 시민이었다고 보고 이 팟캐스트를 듣는 시민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힘이 없었다면 현재 국면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우 전 촛불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예혁명은 이제 첫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이 끝난 거죠. 탄핵이 끝나고 나면 아직 뭐 박근혜 씨 개인으로서는 형사처벌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대선도 남아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 2000년에 총선 이걸 통해서 행정부 외에 의회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올해는 행정부 바꾸는 날, 그 다음에 내년은 지방자치단체 바꾸는 해. 그 다음에 2020년은 그 의회 권력 바꾸는 해.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동시에 경제 권력을 바꾸는 것. 그게 재벌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관심을 놓지 마시고 앞으로 긴 마라톤이 있기 때문에 그 마라톤을 쭉 같이 달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2시간 동안 진짜 명 강의를 저희가 네. 잘 들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그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 드렸을 때 탄핵이 끝나고 나면 한번 나오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2시간 방송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거 뭐 제대로 준비도 안 했고 편하게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즐겁게 이제 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아니면 새누리당도 다 최종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나오시는 한번 더. 것에 대해서 네. 답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가시죠. 각 당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것으로 시사장 말 바꾸기 전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